네, 매크로 이슈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우리은행 WM솔루션부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9월 FOMC 이후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10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나왔고요. 12월 FOMC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시나리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10월 FOMC를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10월 FOMC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그 12명의 이제 투표위원들 중에서 투표 분포를 보시게 되면 10명은 인하, 그리고 2명은 인하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2명 중에 한 분, 트럼프의 책사로 알려진 이제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는 25bp가 아니고 50bp, 즉 B컷으로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투표를 했고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캔자스시티의 이제 연은 총재인 이제 제프리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연준 위원들의 그 발언들이 또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다음 12월 FOMC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많아지고 있죠. 근데 그 근거를 보시게 되면은 인플레에 대한 그런 우려가 더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즉 올해까지 발표되어 있는 그런 미국의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수준이고요. 또한 최근에는 뭐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물가 지표 확인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지표가 갑자기 급반등할 그런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오히려 점도표에서 지난 이제 9월 점도표에서 얘기를 해놨던 연속적인 인하 이런 것들이 정책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년의 통화 정책의 시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때 있어서 분명히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점도표를 생각했을 때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나왔죠. 하지만 지금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2월 FOMC에서도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결국에 고용이 트리거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물가도 그렇고 고용 지표도 지금 깜깜이 상태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고용에 대해서도 좀 살펴주실까요? 예, 고용 지표를 지금 뭐 가장 신뢰성 있는 지표로 확인을 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분명히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둔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정확한 의미에서 보시게 되면은 신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증가 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노동 시장에 있어서 수요가 즉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업률이 같이 올라갈 정상인데 사실 미국의 실업률은 굉장히 4.4% 초반선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노동의 수요가 주는 반면에 공급도 같이 줄었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은 실업률이 그냥 안정적인 그런 상태에서 고용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 경제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경기 침체를 얘기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또 아닙니다. 과거에는 고용시장이 위축되게 되면요, 미국 경기가 함께 식는, 즉 경기라고 하는 지표를 고용시장이 잘 캡처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용시장이 경기를 잘 캡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 아시다시피 물가와 지금 고용시장 두 가지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고용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실업률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균형점 상태에다 놓고 본다면 고용시장을 제외한 미국의 나머지 요인들,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서두를 필요가 없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힘이 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럼 물가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물가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떠안고 있기 때문인데 소비 둔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인플레를 제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좀 원론적인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이 인덱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 품목을 가지고 바스켓화해서 만든 그런 지수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하는 그런 공산품에 세금이 많이 매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CPI 바스켓을 잘 뜯어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런 무역이 많이 되는 그런 공산품이 CPI 바스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 비용입니다. 즉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 관세가 전반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무래도 주거 비용이라고 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작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이 이제 주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5.5%였던 시절부터 지금 기준금리가 4%까지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주거비를 중심으로 한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는 자꾸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조합을 해서 놓고 보게 된다면 트럼프의 이제 관세가 공산품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바스켓화돼서 CPI로 발표가 될 때는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 3개월 들어서 공산품에 대한 그런 관세가 매겨지는 공산품에 대한 기여도가 아직은 미미하긴 하지만 그 방향성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즉 관세의 효과가 내년쯤 되면은 관찰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우려사항으로 좀 꼬집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트럼프 관세 소송과 관련된 첫 변론이 있습니다. 이미 1심과 2심에서는 관세는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으로 대법 상고심이 열리고 있습니다. 관세가 위법이다라고 판결될 가능성이 어디까지 있다고 보시고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미국은 어떤 대응을 할까요? 일단 트럼프가 이제 무역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법에 의해서 어떤 대통령이든지 다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역과 관련된 이제 미국의 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무역법 232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슈퍼 301조로 알려진 무역법 301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요즘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한 국가긴급경제권법, 즉 IEPA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앞에 두 법과는 다르게 대통령령으로 그냥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인준이 필요 없이 대통령이 명령만으로, 즉 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탄력성을 가지고 빠르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추진한 이제 그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다 이 국가긴급경제권법에 의한 것이었고요. 근데 이 국가긴급경제권법의 발동 요건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국가의 안보상, 즉 국가의 안보에 심각하게 해가 되는 상황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요. 즉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라는 것이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냐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위법이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에서 1심과 2심에서는 위법이라는 쪽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도 이것이 위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위법 판결이 났을 때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올스탑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또 그렇지는 않죠.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법이 있고요. 이 두 가지 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관세를 부과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의 즉 말 한마디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몇 월 며칠부로 딱 시행이 되고 다시 이것이 효과를 유예를 해준다든지 라는 식의 약간 탄력적인 운용이 좀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앞에 있는 두 법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막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과 마찬가지로 관세는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 당장 끝날 수는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12월 FOMC에는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지금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통화 정책 방향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년도는 몇 차례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통화정책이라는 것을 예상을 할 때에는 통화정책의 축이 되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가 얼마큼 잘 성장하느냐, 즉 경기의 성장률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잘 통제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관점.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조금 더 추가해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통화정책의 위치가 경제를 얼마나 제약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에 애틀랜타 연준이 운영을 하고 있는 GDP Now라고 하는 포캐스팅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보시게 되면 3,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약 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4%가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성장률은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상향 조정되어서 2% 가깝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IMF 같은 곳에서는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1%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내외의 이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판단을 해보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이런 레퍼런스 포인트를 한번 좀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는 1% 후반에서 조금 높게는 2% 초반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2.1% 또는 2% 내외의 미국 경제 성장률은 경기 침체를 가정하기엔 좀 힘든 상황이고요. 경기가 매우 좋다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기는 미국의 경제는 매우 완만한 수준으로 확장이 계속된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0월 BOJ 일본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금리 동결 결과가 나왔죠.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이후 앞으로 통화 정책의 변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번 BOJ가 통화정책 회의에서 네.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대외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는데요. 먼저 대외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그런 관세 정책의 효과 이런 것들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것이 아직 좀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이제 이유 중에서 2번이 조금 더, 그러니까 두 번째, 즉 임금 상승률의 영향이 조금 더 컸던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이제 올 봄에, 올해 초 있었던 올 봄에 춘투에서 많이 올라가는 것이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중앙은행의 심리가 깔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다카이치 내각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아베노믹스의 그런 이제 양적 완화를 추진했던 아베노믹스의 그런 후계자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원래는 원론적으로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인 뉘앙스를 충분히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통화 정책, 일본의 경제 상황을 좀 보시게 되면 올해보다 내년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이 0.6에서 0.7% 정도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2% 정도로 정책 목표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BOJ의 통화 정책도 통화 정책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기준금리가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정도의 스탠스를 밝힐 수는 있겠지만 인상하는 그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OJ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될 수 있겠으나 그 속도가 가파르진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BOJ의 금리 동결, 프랑스발 정치 이슈 요소를 감안했을 때 달러 가치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달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무래도 미국과 독일과의 금리 차 그리고 유로화가 얼마큼 강해지느냐라는 것이 달러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로존의 그 22의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요, 지금 거의 레이트 사이클을 지나서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이제 종료가 된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완만하긴 하지만 중립금리 수준을 향해서, 즉 3.5% 수준을 향해서 내년까지 완만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독일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겠죠. 그런데 과연 내년에 이렇게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은 최근의 환율의 가치, 즉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금리 차이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해 왔고요. ECB가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해서 총 100bp를 내렸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실제로 놓고 보시게 되면 달러가 오히려 약세를 보였었죠. 즉 이것은 뭐냐면 자금 흐름이 금리 차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위험 투자 환경을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유로존의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유럽 주식을 사게 되면서 자금이 유럽으로 쏠렸고 그 과정에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반기에 놓고 보시면 유로스탁스의 그런 성과가 미국보다도 더 괜찮았었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내년에는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의 성장률이 유럽의 성장률보다 지금 훨씬 월등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중립금리를 향해서 완만하게나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글로벌 위험 투자 자금은 미국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미국과 독일의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달러는 다시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는 다시 강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70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가 있었습니다. 5년 만기라고 하던데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환율 시장 영향은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은 통화사업이 체결이 됐다라고 네. 하는 것은 유동성 측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안정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럼요. 효과로 이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은 이 통화 스왑의 계약 주체는 중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입니다. 즉 중앙은행들이 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이것을 체결하고 이 자금을 얼마나 집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중앙은행이 즉 외환 당국이 이것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자금들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요, 항상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율의 특정 레벨을 놓고 타겟팅하지 않습니다. 즉 변동성이 너무 커질 때 이런 변동성을 관리하는 그냥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 변동성을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중앙은행의 의중을 시장에 보여주는 정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변동성을 낮추는 데에는 안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의 레벨을 확 바꾸거나 방향성을 바꾸는 정도의 그런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원화와 위안화 간의 그런 통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달러 공급이 가장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위안화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위안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서 이것을 공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인다면 달러를 직접 빌려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최근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협상이 타결이 되면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여전히 원화는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올해 연말이 이렇게 오래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두 달도 안 남았죠. 환율이 네.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갈 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 내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은 미국과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 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는 3,500억 불 투자 관련 자금이 굉장히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현금 투자가 2,000억으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것도 200억씩 10년 동안 이제 분할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시장에서는 매년 200억이라고 하는 그런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중앙은행 환율이라고 하는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이 200억 불 정도는 분명히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그런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충격을 과연 정말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그런 자금이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그널링 효과가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하며 외국인 매수가 1조 늘어난다 이런 분석이 있었지만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그렇게까지 상관관계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속에 9월, 10월장 우리 시장 좀 불장을 연출을 했는데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지금 일단 환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 코스피 지수 레벨 자체가 높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달러로 환산했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레벨 부담이 조금 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런 수급 동향 중에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그동안 이제 국장을 이제 외면시했던 그런 개인들이 다시 국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월 마지막 주를 기준 놓고 보시게 되면요, 해외 투자를 위해서 그 준비해뒀던 예탁금이 네.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국내 시장으로 많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켓 거버넌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게 되면 주가 지수가 급등을 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좋은 현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놓고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국내 그 시장의 국내 저변이 얇았기 때문에, 즉 호가가 얇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투자자가 가져온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돌아와서 마켓 거버넌스가 조금 확립이 되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환율 변동성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물론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서 환차익까지 얻고 같이 외국인 투자가 나가게 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주식이라는 것을 투자를 할 때 환차익까지 고려해서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레벨보다는 변동성 수준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장에 집중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그 자금이 국내장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 시장에서 2조 가까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이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금값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살짝 조정이 나왔었죠. 여전히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하고요. 내년까지 온스당 5,000달러 전망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금값 동향도 체크해 주실까요? 예, 금 가격이 올해 이제 약 한 60% 넘게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약간 그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 살짝 조정했죠. 예, 그리고 요즘 들어서 다시 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 전통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시게 되면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고요, 또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그런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장을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인, 그리고 또한 그런 인플레이션이 확장에 너무 크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경기가 깨질 수 있는 요인, 그런 것들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심리도 좀 많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 가격과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저변 안에는 또 중앙은행,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수요 개선의 측면도 분명히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같은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고 국내 주식시장은 좋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주식시장을 잘 뜯어놓고 보시게 되면 지금 일부 그 주식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AI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빼고는 시장 전체가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이 남아있는 한 금에 대한 그런 수요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볼 때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받을 때마다 같이 매수를 해놓는 것이 저는 괜찮은 투자 전략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의 수요는 뭐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금값 상승을 전망해 주셨는데 같은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매력은 지금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 전망도 분석해 주실까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투자 전략을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장기채를 사서 기준금리가 낮아질 때 같이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채권 가격의 차익을 누리는 캐피탈 게인을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죠. 초단기 금리인 정책 금리보다도 이제 장기물 금리, 10년물 금리가 훨씬 더 낮은 이런 역캐리 구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었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채권 시장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 4%,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일시적으로 뭐 3.9, 3.8까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다시 또 4%까지 올라와서 기준금리와 장기채 금리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를 바라보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너무 좋지도 않지만 너무 나쁘지도 않은 그 정도의 경제 수준이 예상이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는 정도만 유지가 된다면 통화정책 정상화의 차원에 있어서 금리 내려가는 폭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채권은 장기채에 대한 그런 매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현 시점에서 자산 배분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여쭤볼게요. 대자산군 관점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채권보다는 주식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다만 이 지금 주식을 끌고 가는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이 언제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의 모습은 과거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 그때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의구심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닷컴 버블과 좀 다른 점은 그 당시 닷컴 버블을 이끌었던 기업들은 실제로 기업이익을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 배분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주식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가지고 가시되 안전자산으로 할 수 있는
저는 채권보다는 약간 금이라든지 달러가 그 안전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채권보다는 금과 달러 같은 것들을 네. 달러 같은 자산을 같이 편입하시는 것이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채권보다는 주식의 매력도가 높고 안전자산 안에서는 금을 좀 집중해보자 자산 배분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최진호 우리은행 WN솔루션부 이코노미스트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